최근에도 환자분이 오셨는데 본인은 잇몸이 많이 붓는다고 생각해서 오셨는데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뼈까지 다 녹아가지고 박진환 원장님 요즘 임플란트 주위염 케이스 많이 보시죠? 요즘 들어 임플란트 주위염 케이스들이 부쩍이 낮는 것 같아요. 최근에도 환자분이 오셨는데 본인은 잇몸이 많이 붓는다고 생각해서 오셨는데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보니까 뼈까지 다 녹아가지고 임플란트 주위염에 걸리셨더라고요. 임플란트 주위염이라는 게 무서운 게 자연치랑은 다르게 통증이나 이런 거 잘 못 느끼셔가지고 단순히 좀 잇몸이 붓는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좀 방치하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오늘은 임플란트 주위염은 왜 생기는지, 재수술은 언제 해야 되는 건지 주제를 가지고 그 영상을 이제 촬영하기로 했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준비됐습니다. 고! 임플란트 주위염이란 게 어떤 건가요? 환자분들이 임플란트 주위염 걸렸다 그러면 설명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구독자님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치아 주변에 염증이 생긴 거를 치주염이라고 하고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이 생긴 거를 임플란트 주위염이라고 합니다. 임플란트 주변에 세균이 쌓이고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는 염증이 시작되면 점점 더 뼈가 녹아내리는 상태가 됩니다. 바로 이게 임플란트 주위염이에요. 자연치의 치주염 같은 경우는 서서히 진행하는 반면에 임플란트 주위염 같은 경우는 속도가 좀 더 빠른 경향이 있거든요. 또 임플란트 주위염 같은 경우는 임플란트 하신 분들이 통계적으로 한 20, 30종 겪는 질병 같은 거라서 결코 드문 질환은 아니죠. 이제 임플란트 주위염 같은 그래서 경우는. 임플란트를 하시는 환자들이 늘고 있는데 임플란트 주위염에 안 걸리려면 평소에 구강관리도 환자분들 스스로도 잘해줘야 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치과에 방문하셔서 의사 선생님께 상태를 점검해 달라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은 왜 생기는 걸까요? 임플란트 주위염은 네. 치주세균 때문에 생기는 건데 치주세균에 노출되면 자연치보다는 임플란트가 더 약해서 감염이 잘 걸리죠. 임플란트 주위염에 잘 걸리시는 분들은 전신질환과도 또 연관이 좀 있거든요. 당뇨 걸리신 분들 같은 경우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네. 치료할 때 이제 전신질환 있는 분들은 고려해서까지 다 치료를 하니까 요즘에 생각하는 거는 유전적인 영향이 좀 큰 것 같아요. 가족분들 다 저희 병원에서 치료를 하다 보면 가족력도 영향이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관리를 잘해서 주위염에 안 걸리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플란트 식립 위치나 보철물의 형태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죠. 식립 위치를 정확하게 위해서는 저희 병원에서는 100% 컴퓨터 분석 임플란트 정확한 위치에 사전에 뿌리를 심고 좀 더 그런 수술법들이 유리할 수 있죠. 주원장님이 말씀하신 보철물의 모양도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그냥 보기만 좋다. 그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음식물이라던가 낀 것들이 잘 빠질 수 있게끔 보철물의 구조를 만들어주는 게 엄청 중요하죠. 각도 하나의 차이, 쉐입의 사이에서 임플란트를 1, 2년 쓸지 정말로 한 40년 쓸지 지금 40년 이상 쓰신 분들도 통계적으로도 잡히거든요. 네, 관리도 중요하고 식립 위치도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정확히 하고 보철물도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삼박자가 잘 맞아야 임플란트 주위염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저는 항상 자연치를 살리려고 말하거든요. 임플란트는 마지막 방법이다. 요새 지금 보면 싼 임플란트로 많이 생겨서 쉽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환자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는 어떻게 하나요? 임플란트 주위염 치료는 구분을 좀 지어서 할 수 있는데요. 진행 단계가 있고 네. 초기 단계로 이제 구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임플란트 주위염 초기 단계 같은 경우는 잇몸에만 염증이 있는 경우와 진행 단계인 뼈까지 임플란트 주위염이 이제 침범한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비교적 간단한 치료로 회복이 가능한데요. 전용 기구나 레이저를 사용해 세균과 치석을 제거하고 필요시 항균제 같은 것을 함께 사용합니다. 진행 단계에서는 뼈까지 이제 진행된 거라서 마취하고 잇몸을 열어가지고 임플란트 표면을 직접 노출시키고 세균과 염증 조직을 깨끗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이미 뼈가 많이 흡수된 경우에는 임플란트 주위를 깨끗하게 한 다음에 뼈 이식을 통해 손실된 부위를 회복시키기도 합니다.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빼이식하면서 재수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임플란트도 이제 뼈가 많이 녹게 되면 치아처럼 흔들리게 되는 순간이 없거든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 임플란트 주위로 뼈 손실 정도가 굉장히 좀 많다거나 깊숙하게 생기면 염증이 또 주변 치아로도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공격성 있는 임플란트 주위염이다 싶으면 흔들리지 않더라도
제거를 하고 재수술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맞아요. 저도 임플란트 주변에 생겼는데 환자분이 이걸 좀 더 쓰고 싶어 갔는데 공격적으로 주변까지 다 퍼져서 전에는 발치를 안 해야 될 치아까지도 발치하는 경우도 있어서 좀 안타까웠죠. 안 아프시니까 임플란트 네, 맞아요. 가셨다가 더 큰 일을 만들어서 오시는 그렇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염증이 이제 신경이 살아있는 치아 근처까지 가게 되면 그때 또 통증을 느끼셔서 온 거였거든요. 임플란트 신고 나시면은 이제 끝이다라고 더 이상 안 와도 된다. 그런 분들이 상당하십니다. 상당히 많으신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자연치보다 더 관리를 잘해줘야 되는 네네. 임플란트거든요. 맞아요. 아까도 설명했듯이 임플란트 주위암이 번지는 것도 이제 초기에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하셨으면 더 치과에 자주 오셔서 정기적인 관리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스케일링이 1년에 한 번씩 보험이 되니까 그때는 무조건 오셔가지고 1년에 한 번은 만약 이제 부모님이 임플란트를 좀 하셨다 하면 반년에 한 번은 스케일링도 받으시고 해드리고 싶어요. 임플란트 주위험이 어떤 건지 또 치료 방법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얘기하는 것보다 실질적인 사례들을 보면서 말씀드리기가 더 편하니까 원원에서 진행하신 임플란트 재수술 케이스를 보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